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허한구 아나운서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6명을 입건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 최성번 용산소방서장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번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으로 가장 큰 논란을 빚었던 이 전 서장과 류 전 관리관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50분 뒤 현장 도착한 데 이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도 늑장 보고했고, 류 전 관리관은 개인 업무를 이유로 112 상황실을 비웠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컸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티끌만한 의혹 없이 모든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겠습니다. 11월 7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추워. 완전 겨울 날씨네.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아니, 안전해. 렉스턴이 지켜줄 테니까. 11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1.9% 초저리로 고금리 시대에도 안심. 출고가 빠르니까 내년 개별 소비세 인상에도 안심. 올겨울 대비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신차 구매 지금이 딱 좋은 이유는 아직 개별 소비세 혜택이 있으니까요. 안전한 QM6부터 컴팩트 앤 퍼펙트 SM6, 트렌디한 XM3까지 30% 절세 혜택은 바로 지금. 르노코리아 자동차와 상담하세요. 잠들어 있던 당신의 퇴직연금. 깨워라. 연금 투자 시대. 퇴직연금이 신한은행 사전지정 운용제도와 만나 당신의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연금 투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 11월 7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오늘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2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 연결해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하는데요.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2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조내원 낙강의 뜬 달 41화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뉴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참사 연이틀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 도발까지 좋지 않은 소식만 가득했는데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죠. 지난달 26일 봉화군 제3면 아연광산에 구립됐던 광부 2명이 221시간 만에 약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을 했습니다. 네, 저도 열흘간 사고가 난 강산을 오가며 취재를 하기도 했었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뜩이나 얼굴 찌푸리는 소식밖에 없었던 요즘인데 두 강부들이 무탈하게 돌아온 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네, 먼저 사고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네, 사고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쯤 발생을 했습니다. 이날 아연강산 지하 갱도에 들어가 레일 작업을 하던 작업자 7명 중 2명이 갱도 붕괴로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나머지 5명은 강산에서 자체적으로 구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립된 2명에 대해서는 자체 구조에 실패를 하자 강산업체 측이 다음 날인 27일 오전 8시쯤 소방당국에 신고를 접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최초 사고 발생 후 약 14시간 정도 경과한 상태에서 소방당국이 이제 구조 신고를 한 것입니다. 당시 사고는 갱도 하부 46m 지점에서 갑자기 밀려 들어온 물과 흙이 섞인 펄 수백 톤이 갱도 아래로 쏟아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땠을까요?
네, 사고 접수 이후 경북소방본부와 한국강해공단 그리고 산업자원부 산하 동부강산안전사무소 등이 구조대를 투입해 굴착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평 갱도에 진입을 해서 쌓여있는 펄을 제거를 하면서 작업자들이 고립된 곳을 찾았고요. 또 지상에서는 시추기를 동원해 땅을 뚫는 시추 작업도 병행을 했습니다. 특히 10월 31일부터는 육군 시추대대 소속 시추기도 동원되는 등 구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저도 이때부터 사고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했었는데 구조한다라거나 이런 분위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였습니다. 특히 시추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시추공을 통해서 음향 탐지기를 투입해서 생존 반응을 수차례 확인을 했으나 반응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안타까움만 더해갔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요. 4일 밤 11시 3분쯤 사고 발생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만 9일하고 5시간, 221시간 만에 작업자 2명이 두 발로 직접 걸어서 나온 것인데요. 이날 밤 구조당국이 갱도 내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를 하면서 구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 당시 두 분은 저체온증 증세나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했으나 다행히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곧장 안동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송 과정에서도 구급대원들과 대화를 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생존이 가능했던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분들이 커피 믹스 30봉 정도를 들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커피 믹스를 이제 식사처럼 드시면서 버티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들의 주치의도 커피 믹스를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서 버틴 게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커피 믹스가 거의 생명선이 된 것인데요. 구조된 작업조장 박정하 씨와 조원 박모 씨는 막장에 있는 전기 포트와 모닥불을 이용해서 커피를 타 먹었다고 합니다. 또 커피가 떨어진 이후에는 갱도 내부로 떨어지는 물을 마시면서 버텼고요. 네. 커피 믹스가 식사 대용 역할을 했다니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된 곳이 지하 190m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이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체온증 증세를 호소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하 190m 갱도의 온도가 약 14도 정도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갱도 내에 산소 용접기와 톱, 나무 판자 등이 있었던 것이 또 생존에 주요했습니다. 지하 갱도는 내부 온도가 14도에 지하수가 떨어지면서 옷에 물이 젖기 때문에 저체온증 우려도 매우 높았는데 이때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산소 용접기였습니다. 갱도 내에 나무 판자는 있었는데 물에 젖어 불을 붙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산소 용접기의 강력한 화력으로 불이 붙으면서 힘겹게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분들이 구조됐을 당시를 보면 비닐을 활용해서 텐트 형태의 움막도 짓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었는데 마침 막장 내에 있었던 폐비닐이나 나무 판자 등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런 물품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분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생존 의지 이런 부분이 좀 큰 역할을 했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구조된 두 분 가운데 작업조장인 박정하 씨, 이분은 이제 실명도 많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이분이 강부 경력만 27년에 달하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립된 조원 박 씨는 강부 경력은 있지만 사고가 나는 강산에서 일한 건 나흘 정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사고를 당했었는데 이 상황에서 조장인 박정하 씨가 별일이 아닌 것처럼 대처하면서 조원 박 씨도 안정감을 찾았다고 합니다. 또 사고 당일이었던 지난달 26일에는 처음에 이제 붕괴만 2시간 정도 지속되기도 했다는데 이때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두 분이 서로에게 의지를 하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지도 하면서 버티긴 했지만 스스로 또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베테랑 강부인 만큼 마음의 평정심을 찾은 후에는 갱도 곳곳을 누비면서 직접 탈출구를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암석을 깰 때 이용하는 하약을 25개를 들고 들어갔었는데
첫날과 둘째 날 각각 9개, 10개를 묶어 발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실패는 했지만 발파 남석을 부셔 탈출을 위해 지상에 구조 신호도 보냈고 갱도 내에 있는 새 파이프로 계속 고함을 치면서 구조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생존에 필요한 물품도 있고 강한 정신력도 있고 베테랑이기도 하고 서로 함께 힘이 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열흘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분명 네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네, 구조되기 직전에는 완전히 희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두 분이서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헤드랜턴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했는데 어느 순간 2개가 다 꺼졌고 식량도 고갈된 상황이라서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기까지 했던 상황에서 그 상황이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막혀있던 구간 반대편에서 발파 소리와 함께 구조대원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구조 이후에 죽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발파 시도가 실패했을 땐 막힌 구간으로 직접 갱이를 들고 10m 정도를 파냈을 정도로 강인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광부들에게는 끈끈함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정말 네네. 기적 같은 일인데 이 기적에 힘을 보탠 인력이 정말 많았죠. 네, 일단 경상북도와 봉화군 그리고 경북소방본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강해강업공단, 동부강산안전사무소, 육군 시추대대 등이 각각 구조작업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흘간 동원된 인력만 민, 관, 군 합동 연인원으로 1,145명, 그리고 장비는 천공기 12대와 탐지 내시경 카메라 3대 등이 동원이 됐습니다. 또 동료를 잃을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 6시간씩 열흘간 교대하며 구조작업을 벌인 강상구조대의 활동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평균 연령만 68세인데 강업 특성상 숙련공이 구조작업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대 암석을 깨고 암석을 강차에 실어 나르면서 동료를 구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경동 상덕 강업소 소속 측량 전문가 10여 명과 채탄공 등 20명 등도 누구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구조작업에 동참하는 등 빛나는 동료애를 발휘해 기적을 함께 일궈냈습니다. 네,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가능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뉴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는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안상준의 세상 읽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 4일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고 12시간 만에 돌아간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독일 총리의 중국 방문을 두고 이제 외교가에서는 좀 시끌시끌합니다. 네.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탈중국 노선이 균열됐다는 등, 또 지금 러시아하고 아주 친분이 강한 중국이 지금 독일과 가까워지면은 러시아 제재에 문제가 생긴다는 등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많은 가운데에서 독일이 지금 이런 그 행보를 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얘기를 좀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미중이 갈등 중인 가운데 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요. 독일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독일 총리하고 이제 중국의 시 주석하고 만나서 이제 한 얘기를 이제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들을 이제 공식 입장들을 보면은 독일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미구를 쓸지 이런 위협적인 상황이 오는데, 시 주석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외교가에서 늘 이제 부담스럽고 견제를 받는 부분이 대만 문제하고 소수민족 인권 탄압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를 방중을 통해서 이제 잠재웠다라는 이제 평가를 내놓고 있는 반면에, 시 주석 입장에서는 서로 양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제 서로 존중하면서 양국의 이익과 대화를 계속 진행하면서 세계 정세에 우리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이제 입장 아래에서 중국이 독일이든 EU 국가든 이런 나라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주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높이 평가하는 그런 회담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견제로 답답한데, 새로 원래 우방들이 그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국가들이 계속 중국과 교역을 하고 또 인적 교류도 한다는 것은 미국의 견제를 상당히 지금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호재가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결코 나쁘지 않죠. 중국으로서는 나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우려와 비난이 있거든요. 독일 총리가 중국의 시 주석을 방문한 진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거기 양국 간이 양국 정상들이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독일은 지금 이번에 총리가 방문하면서 중국의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게 되고, 또 에어버스 여객기 140대를 수출하는 그런 경제적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갔거든요. 네. 거기에. 그래서 독일의 아주 유력한 기업의 총수들을 대거 지금 끌고 갔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거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이 이제 독일 총리가 이 시 주석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시 주석을 만난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독일 상황을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서방 진영하고 러시아 사이에 끼어서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이제 미국 주도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게 되는데,
독일이 미국의 입장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나 그동안 러시아에 투자한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투자 대비 이제 어떤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 가장 큰 게 러시아의 에너지거든요. 가스하고 네. 원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재에 동참을 하면서 엄청나게 뛰게 되니까 독일 국민들이 지금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독일 연방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주지사들이 모여서 어떤 에너지 대책을 내놨냐면은 이제 에너지 가격을 시장 가격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추기 위해서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정부가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정부는 엄청난 그 지원을 가게에도 해야 되고 기업에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지금 에너지 비용을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49유로짜리 독일 티켓이라는 걸 발행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한 달 동안 49유로를 내면은 좀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을 누구나 아무나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가게에는 상당한 부담을 덜어주게 되는데 정부로서는 이걸 위해서 15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을 또 지원을 해야 되고 기업에는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지원을 하는데 이 많은 재정 부담을 독일 정부가 이 러시아 제재 때문에 다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총리로서는 답답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런 그 경제적 그 애로사항이 이 눈치를 보면서도 방중을 하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독일의 자주적인 입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사실 독일 정부의 그 행보를 보면은 독일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위기를 정부가 해소해 주겠다. 네. 이른바 이제 국익 우선의 외교를 이제 하는데 최근에 우리 정부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너무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네. 하는 우려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이전에는 안보는 미국, 또 교역은 중국과 같은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적절한 우리의 그 이득을 취하는 정책을 지난 한 수십 년 동안 중국이 계속 경제적인 강국으로 부상하는 동안 우리는 이제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입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그 중국을 좀 배제하는 듯한 그런 외교 정책 그리고 미국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외교 정책을 보여주면서 좀 우려가 됐는데 최근에 아마 모두 아시겠지만은 그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네.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굉장히 당혹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그게 어떻게 해결될지 잘 모르는데 또 EU 쪽에서도 앞으로 EU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또 제재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뭐냐면은 어떤 기업이 EU 시장에 뛰어들어서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영에 참여할 때 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그 대외적인 환경이 점점 더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이나 우리 국민들의 이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어떻게 내리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제 국제사회의 여러 이제 문제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이제 보면서 이제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죠.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국도 없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우방이 될 수도 있고 적의 적이 우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최근에 지난 30년 동안 이제 세계화의 추세를 타고 이제 세계적인 그 체제 형성을 하고 시장이 확대되는 그런 과정을 겪다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것을 비롯해서 지금 블록 경제가 형성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기존의 흐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해치지 않고 또 안보도 지키면서 가려면은 지금의 일방적인 미국 중심의 외교보다는 좀 더 냉정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경제나 외교가 좀 더 비전을 갖고 치밀한 전략을 펼치는 게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상준의 세상 읽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